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문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베네수엘라 얘기인가봐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왜 유독 베네수엘라 석유에 집착하는지 이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때 석유, 오일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언론들이 보도한 걸 보면 오일이란 단어를 20번 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 명분으로 마약 밀매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였다. 이런 점을 숨기지 않은 거죠. 트럼프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We'll run it properly. We'll run it professionally. We'll have the greatest oil companies in the world go in and inves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take out money, use that money in Venezuela. And the biggest beneficiary are going to be the people of Venezuela. And also, I can't stress this strongly enough.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석유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돈도 안 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그 석유를 미국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미국에서도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현재 미국이 세계 1위 산유국이더라고요. 지금 그래프에서 석유 생산량 보시면요. 파란색이 미국, 주황색이 사우디입니다. 1990년대 이후 한참 동안 이제 1위는 사우디, 2위가 미국, 3위가 베네수엘라였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 이후에 미국에서 이른바 셰일 혁명이 일어났고요. 이후 사우디를 추월했습니다.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산유국입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석유라고 다 같은 석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원유, 이른바 크루드 오일은 이제 밀도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가볍고 쓰기 쉬운 거를 경질류라고 하고요. 그 중간 단계인 게 이제 중질류, 그리고 무겁고 점성이 강한 거를 중유라고 부릅니다. 이걸 숫자로 표현한 게 API 지수라는 건데요. API 값이 10인 게 물이고요. 경질류는 이제 API 값이 30 이상입니다. 20에서 30 사이는 중질류, 그리고 20 미만은 중유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는 라이트, 미디움, 헤비 이렇게 부르는데 API는 원유가 얼마나 가볍냐 또 쓰기 좋냐 이거를 숫자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API가 높을수록 정제가 쉽고 또 휘발유나 경유 같은 고부가 가치 연료를 만들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PI가 높은 원유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는 대부분 중질류나 중유입니다. API가 높을수록 가볍고 쓰기 좋다고 하셨는데 네. 베네수엘라 석유는 API가 낮은 석유다 그런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까지 욕심을 낼 이유는 없지 않나요?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정유 산업 구조를 보면 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텍사스와 멕시코만 일대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소들이 이제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유소들의 상당수는 헤비 오일에 맞게 설계가 됐거나 개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던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중질류를 수입하면 그걸 또 가공하는데 비용이 들어갈 텐데 네. 왜 이런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 값싸고 이제 무거운 원유를 사와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고급 원료로 바꾸게 되면 마진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에도 석유가 많기는 하지만 멕시코湾일대 그 정유소 입장에서는 원하는 석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산 헤비 오일이라는 거죠. 그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제 헤비 오일 매장국인데다가 지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멕시코만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제 베네수엘라 제재 이후에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이곳 그 정유소들의 가동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보다 좀 멀기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중류를 수입하는 방법은요? 그게 실제 이제 캐나다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산 원유의 경우에는 너무 무겁고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이동이 어렵고 이제 희석 과정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소와의 궁합, 물류, 비용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캐나다산 오일은 대체제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헤비 오일이라도 정유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두로 납치 직후에 이제 미국 석유 대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BC와 인터뷰에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프로젝트가 18개월 이내에 가동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도 준비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상위 14개 기업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들을 한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접 백악관으로 네. 석유회사 그 CEO들을 불러서 투자를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판을 깔아놨으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갈 차례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에 이제 백악관으로 17개 석유회사 임원들을 초청을 했는데요. 안전을 보장할 테니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And you have total safety, total security. One of the reasons you couldn't go in is you had no guarantees, you had no security, but now you have total security. It's a whole different Venezuela, and Venezuela is going to be very successful. American companie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build Venezuela's rotting energy infrastructure and eventually increase oil production to levels never ever seen before.
The plan is for them to spend, meaning our giant oil companies will be spending at least $100 billion of their money, not the government's money.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최소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5조 원 가량 들 걸로 보이는데 이건 정부 자금이 아니라 당신들 기업 돈으로 해라. 대신 정부는 그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도 남을 만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또 경고도 했습니다. 만약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 오늘 여기에 없는 25명도 당신들을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연방군, 그러니까 군대를 베네수엘라 석유 시설에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기업들 반응은 어땠나요? 네, 그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는 밝혔지만 투자 결정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석유 회사들은 이제 베네수엘라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투자했던 뭐 엑슨모빌과 코노코 필립스 등은 2007년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이제 석유 산업 국유화 선언 이후에 투자한 재산을 몰수당한 뒤 현지에서 철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갔다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엑슨모빌 CEO가 그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n fact, we first got into Venezuela back in 1940s. We've had our assets seized there twice. And so you can imagine to re-enter a third time would require some pretty significant changes from what we've historically seen here and what is currently the state. If we look at the legal and commercial constructs and frameworks in place today in Venezuela, today it's uninvestable.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 가스 관련 법률도 개정이 되어야 하고 또 지속 가능한 투자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상당한 변화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게 될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석유 기업들이 자산을 몰수당한 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1차 국유화는 이제 1976년에 있었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석유 산업 전면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설립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등은 직접 생산해서 합작 파트너로 뭐 전환되는 수준으로 국유화가 된 건데요. 근데 차베스가 집권을 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외국 기업 지분이 제한이 됐고요. 또 로열티와 세금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2007년에는 완전 국유화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엑소모빌과 코노코 필립스 자산도 강제 국유화가 됐고요. PDVSA가 설비와 유전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미국 기업들이 사실상 완전히 퇴출이 된 거죠. 이후 기술 붕괴로 생산량이 급감이 됐고요. 2019년에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한 이후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다 싶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대놓고 베네수엘라에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모빌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무 교활하게 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서 아마도 엑손을 배제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엑소모빌 CEO의 이런 반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에 타격을 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석유 회사들한테 이제 사실상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석유가 들어오면 그만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렇죠. 왜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공짜로 미국에 들여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베네수엘라 원유가 들어오면 정유 회사들이 몰려 있는 텍사스와 그 루이지애나 같은 이른바 에너지 벨트에는 네. 아무래도 다시 활기가 돌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이제 트럼프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만약 패배하면 민주당이 나를 탄핵한 이유를 찾을 거고 나는 탄핵 소추를 당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트럼프가 과연 생활비 부담을 네. 낮춰줄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휘발유 가격이 뭐 베네수엘라 원유가 들어와서 낮아지게 된다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어쨌건 트럼프에게는 이제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 석유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가솔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면서 미국 국민들이 불만도 많고 또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종합을 해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결국은 중간선거라는 이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이 베네수엘라 석유는 언제 얼마나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미국 정부는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의 베네수엘라 원유를 넘겨받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제 베네수엘라 생산량 확대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을 유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가스 업계의 조력자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유가 하락의 수혜자는 에너지 기업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라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겁니다. 이 조치 이후에는 뉴욕 유가가 실제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증가가 될 거다 이런 네. 우려가 작용을 한 결과겠죠. 하지만 언제 공급이 실제로 증가하느냐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그 부패와 투자 부족으로 석유 산업 기반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베네수엘라 항만 시설이 너무 낙후가 돼서 주요 고객인 중국으로 수송하는 이제 초대형 유조선에 원유를 싣는 데만 5일이 걸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7년 전만 해도 이런 작업은 하루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베스 집권 기간 중에는 또 뭐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대량 노동자 해고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만 명의 숙련된 그 석유 부분 노동자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난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뭐 수년간의 경영 부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국영 석유 회사 그 PDVSA는 파산 직전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시설이 미국이 처음에 건설했을 때 이후에 전혀 이렇게 개보수가 되지 않았고 네. 또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직원들이 석유 설비를 떼다 팔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베네수엘라의 자체 석유 생산량도 많지 않았겠네요? 네, 그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은 말 그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2010년대에는 이제 하루 석유 생산량이 200만에서 300만 배럴 사이였는데요. 2025년에는 하루 약 90만 배럴로 추락했을 것으로 이것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1%도 안 되는 되게 미미한 수준인데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이론적으로야 베네수엘라의 이제 정권 고체는 석유 생산량의 대폭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스스로도 이야기했듯이 기반 시설 복구에만도 이제 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엑소모빌 CEO가 말한 것처럼 주요 석유 기업들이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또 유가 시장에서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마두로 체포 이후에는 국제 유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원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대량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다는 걸 시장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대 5천만 배럴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지만 곧바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곧바로 유가에 반영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5천만 배럴을 가지고 오는데 그 5천만 배럴 이후에 그 생산량 있잖아요. 예, 그 생산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베네수엘라 석유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지금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올린 영상에서 특히 중국은 이 베네수엘라와 차관 석유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구매국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약 190억 달러의 대출을 해준 최대 채권국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체포 직후에 이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노골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에 미국 우선주의를 요구한 것은 전형적인 괴롭힘 행위다라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국영 석유 기업인 이제 로스네프트가 그 베네수엘라 국영 PDVSA와 원유 개발 계획을 체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채권 채무 관계는요, 돈을 빌려줄 테니 기름을 다오 그런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거래 관계가 아닌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마두로 체포 이후에 미국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4개국의 고위 외교관과 군인 등을 추반하고 이제 경제 관계를 단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원유를 미국이 완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에요.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지금 졸지에 돈도 떼이고 원유 공급도 막히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원유도 확보하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기회를 맞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 상황을 계속 지켜만 볼지 그것도 눈여겨볼 포인트고요. 그렇죠.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우리는 다시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 발밑에 있는 액체 황금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네. 이제는 그 계획이 이웃나라의 발밑에 있는 석유로까지 확장이 된 건데요. 트럼프의 자원 제국주의가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전 세계가 긴장 속에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